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들의 참정권, 자기의 주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들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사전 투표율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보면 이제 진보층 같은 경우가 사전 투표를 많이 하는 경우들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도 좀 젊은 층들과 그다음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사전 투표에 많이 나오는 양상인데 예. 투표율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이번 선거가 성격이 과거와 다르게 일반적인 선거가 아니라 내란 이후에 조기 대선이 벌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12월 3일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6월 3일이니까 6개월 동안 내란 상태에서 또 고통받았던 측면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다시는 내란이 일어나지 않을 정부를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투표 강도가 좀 매우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투표 강도가 높으면 태풍이 불어도 혹한이 와도 투표하십니다. 그런 분들. 응징 투표라고 하는 건 자기가 자기의 주권을 행사함으로써 잘못된 행위를 한 정치 세력에 대해서 응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측면이 있고요. 또 예. 이런 성격 탓인지 몰라도 근데 광범위하게 선거 참여 캠페인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합되면서 오늘 역대 가장 높은 투표율이 나왔으니까 거의 100명의 국민 중에 20분 정도가 나와서 그러게요. 투표한 양상이고 이 정도 예. 상황이라면 내일까지 투표를 해서 40%의 벽을 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이번 투표율기는 매우 높은데 그 투표율기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 각 당의 견해는 다르겠습니다만 저는 내란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거기에 따른 응징의 투표가 지금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다라고 저희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이런 바람이 불어올까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볼 때는 수도권이 가장 많은 인구가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대거 투표에 나오시게 된다면 투표율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가장 낮은 수준이니까 아마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는 본투표 때 많이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지금 추세를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대선보다 2.01%가 올랐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40%를 돌파하거나 아니 40% 언저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국민들의 거의 절반 정도가 이제 나오셨다고 볼 수 있는 사전 투표에 그러면 이번 선거를 대하는 국민들의 태도가 기존 선거랑은 다른 게 있다. 이제 비교할 수 있다면 언제냐면 19대 대선입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다음에 대선이 벌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30, 40대보다 20대 투표율이 더 높았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적어도 더 오래 살아야 될 20대가 소위 이 대통령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서 파면을 당하고 헌정 체제가 흔들리는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많아서 근데 20대가 우리가 좀 나가면 세상이 좀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거 나왔던 사례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대선에서는 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었거든요. 그럼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소위 주권자로서 20대가 가장 오래 살아야 되는데 그런 나라는 더 민주적인 나라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20, 30대들이 대거 만약에 투표에 나와주시게 된다면 마의 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80%도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럼 80% 정도가 넘어선다면 적어도 국민들의 압도적인 분들이 나와서 투표하셨고 거기에 따른 결과가 나온다면 매우 큰 정당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주권자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중대한 선거가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는 알 수 없으니까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거고요. 6월 3일 8시가 지나면 그 상황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예. 네, 오늘 내일 대선은 미래투표라고 하고 총선은 회고적 투표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번에는 근데 그 조기 선거라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미래투표가 과연 맞는 것인가? 아니, 그러니까 이게 미래투표인 거죠. 예. 과거에 내란을 일으킨 세력을 다시는 어떤 대통령의 권한을 갖지 못하도록 만드는 건 좋은 미래를 만드는 거니까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국민들 같은 경우는 투표를 통해서 응징한다는 건 더 좋은 세상으로 가겠다라는 것이고 앞으로 다시는 어떤 사람도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친위 쿠데타를 통해서 내란을 일으켜서 영구적으로 집권하겠다라는 생각들을 버리게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되게 미래지향적인 투표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일당 독재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의석이 많으니까 일당 독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의석 누가 줬습니까? 국민이 주신 거 아닙니까? 아니 3년 동안 윤석열 정부가 아니 2년 동안 윤석열 정부가 국정 운영 잘했으면 민주당한테 의석을 주셨겠습니까? 전 그렇다면 이런 문제 제기를 하기 이전에 윤석열 정부가 왜 2년 동안 국민들로부터 그렇게 예를 들어 외면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게 원칙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이제 행정부까지 장악하려고 하느냐? 행정부 저희가 강탈합니까? 국민들이 뽑아서 주시는 거잖아요. 아니 국민들이 뽑아서 대통령 만들어 주시고 국민들이 뽑아서 민주당 다수당 만들어 주면 그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상식인 거잖아요. 저는 이런 상식적인 룰을 깬 게 윤석열 정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제 상식으로 돌아가는 거다. 그렇다면 이건 미래투표인 거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여기 이어가를 하고 이준석 후보는
부정선거론을 믿었던 분답게 또다시 망상의 늪에 빠지고 있다. 이렇게 또 강하게 또 비판을 해요. 이건 어떤 상황인 거예요? 서로 이렇게. 망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예. 박수도 두 개가 마주쳐야지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계속 이준석 후보가 나는 절대 안 한다고 얘기하는데 예.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가 매달리는 모습인가요? 뭐 제가 볼 때는 물밑 대화도 있는 거란 얘기들이 기사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두 후보가 직접적인 담판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꾸준히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내부에서는 단일화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것이고 그 단일화에 대한 논의에 대한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단일화가 안 됐다고 저는 보여지는 거고요. 예. 제 질문은요. 네네. 왜 이재명 후보가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 계속 안 한다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결국에 후보직 포기하고 김문수 단일화로 내란, 부패, 갈라치기 연합을 할 것이다. 이렇게 또 강하게 말을 하거든요. 이거는 왜 계속 이런 언급을 아니, 하는 지금 것인가?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집에도 찾아가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네네. 그다음에 그 국회의원회관도 찾아가가지고 그 얘기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쌍방간에 단일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 예. 한쪽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준석 후보는 계속 아니라고 하니까. 근데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명태균 씨랑 또 통화하잖아요. 통화하면서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단일화 얘기는 들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제가 기자가 거기서 물어봤죠. 양두구이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건데 저는 기본적으로 단일화 효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치가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해야 돼요. 단일화를 빨리 결정하셔야 됩니다. 국민의 선택권을 훼손하는 거예요. 아니 후보로 나올지 끝까지 갈지 안 갈지를 모르는 상황이면 예. 지금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분들은 누구를 찍어야 되는지 잘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김문수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명확히 입장을 밝히셔야 돼요. 아니다. 지금 예를 들면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 본인이 여론조사상 한 10%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예. 사전투표에서 5% 정도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단순 계산을 한다면. 네네. 그럼 그 5%가 만약에 단일화가 된다고 하면 그냥 사표화돼 버리는 예.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참정권은 어떻게 보장될 수 있는 것인가? 그냥 계속 지금 국민의힘은 12월 3일부터 지금까지 마찬가지입니다만 국민의 참정권,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들을 훼손하는 일들 계속 반복적으로 벌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빨리 명확하게 입장을 정해라. 그것을 정하는 것만이 국민의 참정권들을 그나마 훼손하는 것을 적게라도 막을 수 있는 길이다라고 예. 생각하는 것이고 내심 이번 선거를 대선으로 바라보고 있나 국민의힘이나 또는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당권 장악을 위한 사전선거 운동 같은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행위 자체는 대선에 참여하는 국민들의 참정권들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다. 그러니까 당연히 민주당 후보로서 거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마도 둘은 단일화를 통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그 이후에 어떤 보수 진영의 새로운 재편 과정에서 지분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토론 이런 메시지 전략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빨리 결정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6월 3일 이전에 단일화하면 된다고 말씀하시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실상 단일화 끝났다고 말씀하시면 국민들이 어느 분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겠습니까? 계속 말씀드립니다. 지금 투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투표가 벌어지지 않고 있다면야 뭐 그런 얘기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국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는데 그 투표 와중에서 한쪽에서는 6월 3일까지 기다려보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고 한쪽에서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고 얘기한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기의 참정권, 선택권 자체가 제약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측면들이 꽤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조기 대선에서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한다면 사전투표 이전에 단일화돼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사전투표가 진행된 다음에 단일화가 되면 솔직히 단일화에서 1인도 된 분 같은 경우는 상관없습니다만 안 된 분 표는 사라져버리게 되는 효과가 발생하잖아요. 그런 상황이라면 이 단일화 같은 경우는 패배를 전제로 하는 단일화가 된다라고 국민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그거 같이 6월 3일까지 기다리려고 하시는가? 제가 그래서 그 말씀 드린 거예요.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려고 하시는 건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예를 들면 사실이 아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 경선에 패배한 다음에 먹방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선거운동 하나도 안 도와주고 있다가 막판에 와서야 선거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김문수 후보의 이름도 달리지 않은 2번을 가지고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니까 이게 김문수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이야? 아니면 본인을 위한 운동이야?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 나중에 그래도 다 입고 이름도 외쳤죠. 그러니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예. 내부를 잘 정리하시는 것이 맞는 거지 외부에서 그런 사안들을 가지고 왜 그러냐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는 건 제가 볼 때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장남이 인터넷에 올린 글의 순화된 버전이었다라고 주장하면서 검증을 위한 질문이었다고 말했는데요. 이 후보의 좀 해명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여쭤볼게요. 저는 제가 볼 때 사과는 깔끔하게 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국민들이 직접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개몽령이라고 얘기해요. 국민이 다 봤는데도 2시간 만에 끝난 거 아니냐? 아무 일도 없지 않은 거 아니냐? 똑같은 논리 아닙니까? 모든 국민들이 대통령 후보들이 대한민국 미래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지켜봤더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걸 질문하는 이유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민주당과 정의당의 입장을 듣겠다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오늘 하는 얘기는 가족을 검증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본인 스스로가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막 섞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비판을 당하니까 내가 하려고 했던 건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저희가 하려고 했던 부분들은 가족을 검증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본인 스스로도 저는 되게 부끄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TV 전파가 방영되는 과정에서 그런 발언들을 하고 난 다음에 고개 숙여서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다시 또 이재명 후보의 가족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고 또 무슨 댓글을 순화해서 얘기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근데 확인해 봐야 됩니다. 어떤 댓글을 어떻게 순화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가 얘기하는 건 사실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설명을 하고 얘기해요. 저는 이준석 후보가 본인이 얘기한 게 진리입니까? 사법적 판단이 나와야 이게 진리인 거죠. 전 그래서 매우 제가 볼 때 우월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말한 거는 그 또 인터넷 언론에서 사법적 판단 나온 거를 뭐 증명하면서 올려서 그거 내용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얘기한 이게 거더라고요. 처음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지난 대선에서도 이미 다 나와서 맞습니다. 공격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거기다 검증을 받아서 사과까지 했어요. 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가 사과까지 했는데 거기 다시 들고 나온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본인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 뭐 일일이 다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본인 입으로 뭐라 그랬냐? 연좌제가 불가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2021년 7월 2일 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징역 3년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이 되니까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대한민국은 연좌를 하지 않는 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준석 스스로가 이준석을 부정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정치인은 정직해야 됩니다. 자기가 한 얘기에 따르는 책임을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최근의 며칠 상황만 보더라도 본인의 의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비판들을 무마하기 위해서 다시 또 이재명 가족의 과거에 이미 다 공격을 했었던 그리고 여기서 본인이 국민의힘 당 대표로서 선거운동을 했었기 때문에 더 잘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더 나쁜 거예요, 이런 게. 전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깔끔하게 사과하는 게 맞다. 지금 국민들이 고민하는 건 뭐냐면 이준석 후보가 진짜 대선 후보로서 자격이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묻는 게 아니라. 보면서 하시는 네. 것도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제 시선을 차단하는 것 같아서. 뭐 시간이 남아있다 보니까 검증하셔야죠, 당연히. 검증하셔야 되는데 이건 사법적 판결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검증하고 말 것도 없어요. 그냥 다 나와 있는 대로 그 상황입니다. 벌금 500만 원을 낸 거니까 당연히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벌금이 나왔겠죠. 사법적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고 이미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부모로서 자식에 대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지금 또 어떤 걸 하라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매번 그 문제를 반복적으로 제기하시면서 사과를 계속 요구하시는데 사과를 몇 번쯤 해야 아니, 사과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 이준석 후보 그러면 개헌 문제도 그러면 지난번에 1년 단축 3년 개헌했는데 이번에도 그럼 이재명 후보는 지난번에 했으니까 똑같이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그런데 4년 연임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3년 때 사과한 거랑 지금 사과하는 건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국민의 공당의 대표로서 후보로 나오기 때문에 이준석 개인이 질문하는 것도 있지만 이준석 정당의 당원들이 질문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것이 곧 국민이 질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도자라면 국민이 질문하면 리스닝 들어야 되고 그리고 답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토론 때도 마찬가지로 이재명 후보 답변했습니까? 시간이 지금 안 됐대. 그래가지고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백브리핑에 가서더라도 끝나고 기자들한테 그때 내가 이거 질문을 못했는데 내 자식 문제 지난번에 사과한 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스테이지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대상이. 그러면 국민들이 그때 사과한 걸 기억합니까? 저도 기억 못합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 대선 국민에 대해서 다시 국민한테 사과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할 부분이 있으면. 만약에 그런 논리로 말씀을 하시면 윤석열 전 대통령 지금까지 사과한 적 있습니까? 내란에 대해서? 한마디 사과 안 했는데 국민의힘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 한 적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지금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 내란 문제와 관련해서 비상계엄은 잘못됐지만 내란을 진두지휘했던 우두머리 문제에 대해서는 비판 안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동일한 잣대를 대라고 말씀하신다면 내란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히 말씀해 주시고요. 또 거기에 준해서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왜 이재명 후보는 자기 자식 문제에 대해서 우리와 다른 잣대를 가지고 설명 안 한다고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만요. 딱 네. 계속 4년 연임제 말씀하시는데요. 아니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본인은 해당이 안 돼요. 본인 해당이 안 되는 거 가지고 계속 말씀하는지 모르겠고 4년 연임이 훨씬 더 제가 볼 땐 강력한 거예요. 중임은 한 번 했다 안 됐다 또 할 수 있는 건데 연임은 연달아 안 하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근데 왜 이걸 가지고 계속 비판하시는지 오히려 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에 대해서 왜 사과하느냐? 내란죄가 있습니까? 근데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면 헌재에서 주제가 지금 너무 재판을 받고 커져서. 있습니다. 예. 헌재에서 지금 탄핵할 때 민주당이 내란죄 뺐지 않습니까? 그게 그럼 내란죄로 지금 헌재에서 판명된 건 아닙니다. 지금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재판에서 내란죄가 인정되면 무기징역 할 겁니다. 그래서 예. 사법적인 질서가 진행돼 있고 그리고 김문수 후보 비상계엄 분명히 잘못됐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만약에 비상계엄 때 국무회의 때 자기를 불렀다면 들어 누워서라도 말렸을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 내란죄에 대해서는 저랑 똑같은 얘기를 했고 그리고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는 이것은 대통령을 배출한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잘못되고 미안한 일이다. 국민들한테 송구하다. 그런 식으로 충분히 얘기했는데 무조건 안 했다고 그렇게 하면 그것이 프레임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시간 좀 있대요. 시간 좀 있다. 일단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 본인이 대선 후보로 됐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국회 본회의장에 앉아서 다른 국무위원들 같은 경우는 모든 국민들 앞에서 내란 문제와 관련해서 사과를 했던 거 아닙니까? 본인만 꼿꼿하게 앉아가지고 사과 안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해 핵심 지지층이 좋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계속 말씀 안 하시다가 본인이 대선 후보로 나오고 국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이 많으시니까 어쩔 수 없이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계속 저 내란 우두머리라고 얘기되고 있는 전직 파면당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질문했을 때마다 매우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신 거예요. 아니, 내란 말씀하신 것처럼 유연 위법적인 비상계엄 누가 진두지휘했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아닙니까? 그럼 그분에 대한 태도가 명확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잘못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진두지휘했던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애매모호한 태도를 가진다고 얘기하면 거기에 대한 진정성을 제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명확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자꾸만 말 반복하지 마시고 제가 분명히 잘못됐다고 김문수 후보가 한 10번은 얘기했습니다. 방송에 나와서. 그럼 그 팩트를 보시고 이렇게 해야지 방송에서 사실과 다른 걸 하면 그것이야말로 제가 어떤 사실과 다른 아니 지금 김문수 후보가 내란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고 비상계엄에서 잘못됐지 않...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 아들을 계속 공격하는 상황에서 이게 맞대응한 거 아니냐, 민주당이 맞대응하는 그 방법이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뭐예요? 근데 뭐냐면 일관되게 이준석 후보,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별로 말하고 싶진 않은데,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일관되게 보여줬던 어떤 선거운동 방식이나 지지층을 모으는 방식이 과거에 당대표에 나왔을 때도 젠더를 갈라치기 하거나 아니면 세대를 갈라치기 하는 방식을 통해서 자기의 지지층을 모으는 건데요. 이 방식들이 유럽에서 유행하고 있는 극우 정당들의 아주 유사한 방식들입니다. 그러니까 혐오 대상들을 명확히 지정해서 그들을 공격하고 그 혐오 대상을 공격하는 사람, 그 공격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자기 지지층으로 모아서 그 혐오의 대상들을 배제하는 정치를 하는 이런 매우 안 좋은 극단적인 정치의 방식들이 있다. 그런 정치가 창궐하게 된다면 유럽처럼 극우적인 정당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우리 민주주의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정치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했었는데 이준석 후보가 그 이전에 했던 행태와 유사하게 며칠 전 TV 토론에서 다시 한번 매우 여성 혐오적인 발언을 통해서 젠더 갈라치기라고 하는 본인이 과거에 보였던 모습을 그대로 보이는 것 아닌가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치는 망언집의 문제가 아니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린다. 혐오와 배제를 통해서 극우가 싹틀 수 있는 토양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그것들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 정당의 역할이다. 정당이 그런 게이트키퍼로서 그런 나쁜 정치인들이 중앙부대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미 많은 유럽이나 미국의 정치학자들이 주장하고 있고 우리나라에 있는 정치학자들도 주장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연장선상에서 이해해 주시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인